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속미자세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망한 나라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 그리고 도덕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했던 비운의 국가 송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유산과 도덕, 그리고 국가의 몰락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는 기록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딱 하나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역사에는 송나라가 두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포청천이 나오고 소동파가 살았던 그 송나라는 10세기에 조광윤이 세운 송왕조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송나라는 그보다 훨씬 전, 기원전 11세기에 세워져 춘추전국 시대를 살다 간 고대 제후국 송국입니다. 조광윤이 건국한 송나라는 사실 이 고대 송나라의 권위 있어 보이는 이름을 빌려 쓴 것에 불과하죠. 오늘은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진짜 원조 송국의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송나라는 상구라는 넓은 평원지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땅은 좋았지만 위치가 기막히게 안 좋았습니다. 북쪽에는 진나라, 남쪽에는 초나라, 동쪽에는 제나라 같은 당대 최고의 깡패 국가들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른바 낀 신세였죠. 이런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송나라는 생존을 위해 눈치 보며 줄타기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자, 그럼 제1부. 상나라의 유산을 짊어진 송나라의 연대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라는 시작부터가 좀 남달랐습니다. 송나라는 주나라가 상나라를 멸망시킨 뒤 그 유민들을 달래기 위해 만든 나라입니다. 주무왕과 주공은 상나라 유민들을 그냥 억누르기만 하면 탈이 날까봐 상나라의 마지막 왕 주왕의 형인 미자계를 데려와 왕으로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후들 중 가장 높은 등급인 공작에 지위를 줬죠. 겉보기엔 상나라의 조상 제사를 지내게 해주는 최고의 대우였지만 실상은 위험한 상나라 유민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감시하기 위한 화려한 세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송나라는 이렇게 과거의 영광스러운 유산과 주나라의 감시라는 현실 사이에 모순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태생적인 불안함 때문일까요? 송나라의 역사는 군주들의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가장 황당하면서도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송민공 피살 사건입니다. 어느 날 송민공이 장수 남궁만과 농담을 하다가 그를 모욕했는데 욱하는 성질을 못 참은 남궁만이 그 자리에서 바둑판을 들어 왕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왕권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그리고 궁정 정치가 얼마나 살벌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송나라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송양공입니다. 그는 춘추시대의 패자가 되겠다는 큰 꿈을 꿨습니다. 처음에는 형에게 왕위를 양보하려 했을 정도로 덕이 넘치는 인물이었지만 패권에 대한 욕망이 그를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회맹에 늦었다는 이유로 약소국 군주를 잡아 삶아 죽이는 잔혹함을 보이기도 했죠. 인자함과 잔혹함, 덕과 욕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그는 결국 재분수를 넘어서는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송양공 이후 쇠퇴의 길을 걷던 송나라의 마지막 불꽃이자 최악의 폭군이 등장합니다. 바로 송강왕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왕이라 칭하며 주변 강대국들을 닥치는 대로 공격했습니다. 심지어 가죽 주머니에 피를 채워 높이 매달아 놓고 활을 쏘며 내가 하늘을 이겼다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신성 모독에 가까운 오만함이었죠. 결국 그 오만함이 화를 불렀습니다. 미쳐 날뛰는 송강왕을 보다 못한 제나라, 초나라, 위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 쳐들어왔고 송나라는 손 한 번 제대로 못 써보고 지도에서 지워졌습니다. 기원전 286년 상나라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버텨온 800년 역사가 허무하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양공은 소프트 파워인 인의를 내세우다 망했고 송강왕은 하드 파워인 무력을 휘두르다 망했습니다. 분수를 모르면 덕이든 폭력이든 결국 파멸로 간다는 걸 보여주죠. 2부에서는 사마천이 이 망해버린 나라를 어떻게 기록했는지 사기라는 책 속에서의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사기에서 세가는 보통 주나라 왕족이나 아주 강력한 제후들을 다루는 파트입니다. 그런데 패망한 상나라의 후예인 송나라가 당당히 여기에 끼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사마천은 송나라가 상나라 문명의 정통성을 잇는 유일한 국가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로 그 유명한 공자가 송나라 공실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에게는 정치적인 힘보다 문화적인 유산과 도덕적인 혈통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사마천은 송미자세가를 다른 편목들과 아주 촘촘하게 엮어놨습니다. 은본기의 마지막 이야기가 송미자세가로 이어져 상나라의 덕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보여주고요. 송나라에겐 비극이었던 홍수 전투가 초세가에서는 초나라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어 입체적인 시각을 줍니다. 또 진세가에서는 송양공이 베푼 은혜가 훗날 송나라를 구하는 계기가 되는 돌고 도는 인연의 고리를 보여주기도 하죠. 3부입니다. 송나라 역사는 우리에게 익숙한 고사성어의 보물창고이기도 합니다. 이 성어들 속에 송나라 사람들의 인생 철학이 다 녹아있거든요. 첫 번째는 맥수지탄입니다. 상나라의 현인 기자가 멸망한 조국의 수도를 지나가다 화려했던 궁궐은 없고 보리만 무성하게 자란 걸 보고 탄식하며 지은 노래에서 유래했습니다. 저 교활한 아이가 내 말을 안 듣더니 이 꼴이 났구나. 단순한 슬픔을 넘어 막을 수 있었던 재앙을 지켜봐야 했던 지식인의 무력감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견미지저입니다. 작은 것을 보고 앞날을 훤히 안다는 뜻이죠. 주왕이 사치스러운 상하 젓가락을 쓰기 시작하자 기자는 이제 곧 옥잔을 찾을 거고 산의 진미를 원할 거고 결국 나라가 거덜날 거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치와 욕망의 빗장이 한번 풀리면 걷잡을 수 없다는 미끄러운 경사길 이론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세 번째, 가장 유명한 송양지인입니다. 송양공은 전쟁터에서 군자는 남이 공경에 처했을 때 치지 않는다며 강을 건너는 적군을 공격하지 않고 기다려줬습니다. 결과는 처참한 대패였죠. 자신도 부상을 입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쓸데없는 인정이나 어리석은 대의명분을 비꼬는 말로 쓰이게 됐습니다. 보통 송양공을 꽉 막힌 바보라고 비웃지만 사마천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도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에 바보스러울 정도로 인의를 지키려 했던 그 태도 자체는 높이 산 거죠. 어쩌면 송양공은 단순한 바보가 아니라 인이라는 명분을 통해 패권을 잡아보려 했던 고단수에 하지만 실패한 정치적 도박사였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4부입니다. 역사가 사마천은 이 드라마틱한 송나라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먼저 기자입니다. 그는 권력자에게 쓴소리를 하지만 철저히 무시당하는 시대를 잘못 만난 지혜로운 조언자입니다. 그의 통찰력과 슬픔은 지혜가 힘을 잃고 떠나버린 시대의 비극을 상징합니다. 송양공은 비극적인 이상주의자입니다.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명분, 즉 소프트 파워만으로 세상을 움직이려다 실패한 케이스죠. 현실 감각 없는 리더의 이상이 국가를 어떤 위험에 빠뜨리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입니다. 마지막 송강왕은 오만한 폭군 그 자체입니다. 송양공과는 정반대로 힘과 폭력만 믿고 설치다가 파멸했습니다. 하늘에 활을 쏘는 오만함, 즉 분수를 넘어선 권력자가 맞이할 필연적인 최후를 보여줍니다. 사마천은 송나라 800년 역사를 하나의 거울로 삼았습니다. 폭군의 실패로 시작해 현인의 지혜가 있었지만 이상주의의 좌절을 겪고 결국 폭력으로 파멸하는 완벽한 순환고리. 과거의 위대한 유산과 현재의 부족한 역량을 끝내 화해시키지 못한 국가의 비극. 사마천은 묻고 있습니다. 패배한다면 덕이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덕이 없다면 승리는 또 무슨 가치가 있는가? 라고 말이죠. 송미자세가는 단순히 망한 나라의 기록이 아닙니다. 리더십의 본질, 그리고 도덕과 생존 사이의 영원한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년 전 상구 벌판에서 있었던 이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주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일 겁니다.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흥미로우셨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